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는 그런 하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조금씩 예열이 좀 받아지면서 조금씩 상승의 어떤 기운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서도 좀 더 좋은 그런 모습 보이는 그런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경기 순환과 주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섹터에서 저희가 이제 파생 흐름과 그다음에 투기에 대한 어떤 형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두 번째 시간이죠. 이때는 투기 자본과 투자 자본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요. 자, 오늘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경기 순환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의 현재 모습, 그다음에 과거 모습, 그리고 미래 모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요, 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물산과 물리 시간에서 좀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루한 어떤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기의 어떤 흐름과 파동이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지금 이제 가을인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모습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로 경기, 그러니까 주식시장 경기에 대한 어떤 순환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순환 같은 경우는요,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상에서 나오는 상승과 하락이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에서는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의 확장기와 수축기가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회복기, 그다음에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가 있는데 이 4가지 회복기와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 이 4가지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기 순환 파동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경기 변동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데 여기에는 짧은 파동부터 긴 파동이 있습니다. 짧은 파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친 파동이라고 하죠. 키친 파동, 영국의 키친이 이제 발견한 파동인데요. 이 파동을 보시면은 이제 통화 공급,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재고 변동에 따른 약 40개월 주기의 약 파동을 갖다가 띄게 됩니다. 보통 이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2년에서 6년 사이 평균 내서 한 3년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타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 부분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에 이제 통화 공급이나 금리,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은 통화를 갖다가 많이 이제 푼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긴축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금리를 높인다,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키친 파동의 어떤 영향 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동, 이거보다 조금 더 긴 파동이 있습니다. 한센 파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이제 좀 넘어가기로 하고 중간에 있는 쥐글라 파동, 보통 이제 쥐글라 또는 쥐글라 이런 말을 좀 하는데요. 이 쥐글라 파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설비 투자와 관련된 파동입니다. 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설비 투자 이후에 어떤 물품을 이제 생산을 하죠. 이제 공장 가동이 되고 다시 이제 물건을 생산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자, 이런 순환의 어떤 사이클을 나타내는 파동인데 이 파동 보통 이제 8년에서 10년 주기를 갖습니다. 물론 이 파동 자체가
그 이머징 마켓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에 있는 그 나라들과는 약간 그 파동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들마다 가지고 있는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그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이제 그 주기를 갖다가 갖는 이런 파동이 있다. 프랑스 학자가 이제 그 발견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콘트라디에프 파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 혁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자원 개발, 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 나오는 큰 형태의 그 기술 혁신 파동인데 보통 50년에서 60년 주기를 갖는 이런 파동이 있다. 자,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네 가지 경기 순환 파동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복기부터 침체기까지 있는 파동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서는 크게 콘트라디에프 파동부터 치기 파동까지 파동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경기 순환의 파동들을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옮겨다가 그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또는 어떤 큰 형태의 어떤 재고나 아니면은 설비 투자나 이런 형태의 파동처럼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을 갖는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 3년에서 4년 주기의 장세의 어떤 순환 파동이 있는데요. 이 파동을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금융 장세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 장세,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그 전 세계 어떤 경기의 흐름들이 블록화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차단된 그 경제 형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 공통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세가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모습을 좀 보시면은요. 자, 일단 금융 장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좋지 못할 때요. 이제 그 정책적으로 금융 완화,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하죠. 이런 그 금융 완화를 통해서 나오는 장세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으로 울린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아주 쉬운 얘기들입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바로 이제 이 금융 장세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실적 장세라는 게 있는데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쌓아놓은 재고가 이제 해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글라 파동에서 나왔던 이제 설비 투자 있죠. 이 설비 투자 얘기가 이때 나옵니다. 실적 장세에서 설비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현금이 별로 없죠. 그리고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보통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도 계속된 투자가 공장 가동률을 갖다가 그 좀 계속해서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퍼주 같은 이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의 어떤 그 상승이 나오는 실적 장세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제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그 어떤 그 화랑 장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설비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갖다가 하다가 수요 측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공급이 이제 그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화랑 장세지만 향후에 이제 그 재고가 쌓이는 어떤 그 밑거름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설비 투자 이제 계속돼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조짐이 보이고 이때 이제 물가나 아니면은 금리가 이제 좀 상승을 하고요. 자,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제 통화가 수축하고 그다음에 투기 조짐을 보이는 이런 장세를 우리가 역금융 장세다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장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그 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가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통해서 또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성장세를 갖다가 조금 누르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그 어떤 주식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투기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공급 과잉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가 조금씩 후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불황에 진입하면서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재고가 점점 쌓이고 이제 물건 좀 잘 안 팔리겠죠. 이럴 때 적자가 확대되고 이때 이제 그 어떤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효과, 그러니까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이런 그 역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되죠. 이때 이제 금융주들 폭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는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전 그 응용 그 시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그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게 경기에는 어떤 순환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환 과정은 크게 상승과 하락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조금 그 세분화되면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복기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환자가 병에 걸렸다가 이제 그 병원에서 조금 이제 회복을 좀 하는 그런 회복기. 그러다가 이제 다 완치되고 이제 나와서 막 뛰어다니겠죠. 이런 화랑기가 있고요. 그러다가 후퇴기가 있고 다시 침체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이해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큰 형태의 경기 변동은 콘트라디에프의 50년, 60년 주기의 어떤 그 파동이 있다 그러면은 짧은 파동은 그 키친 파동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재고와 그 다음에 설비 투자의 어떤 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 파동을 갖다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끼치는 3년에서 4년 형태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그 다음에 역실적장세 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4가지 그 기억을 하시고 바로 그 실전 그 적용의 어떤 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들어갈 차례입니다. 경기 순환의 어떤 이 모습들이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단계인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요약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자, 경기 순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짧은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영국 사람이 발견한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자, 키친 파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키친 파동을 갖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고에 좀 주목했다. 자, 이런 재고에 주목한 그 파동입니다. 실제 이 파동의 어떤 그 순환 주기가 나왔던 시기가 1800년대 이제 후반인데요. 이때 이제 치킨 파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쌓아놓는 재고와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재고의 변동을 갖다가 보고 우리가 재고 순환 주기의 어떤 그 파동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 단위가 보통 그 평균 약 40개월 정도, 연수를 얘기하면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어떤 그 파동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그 기업들, 어떤 정책 당국 같은 경우는 금리, 그 다음에 통화를 풀었다가 또는 이제 긴축을 했다가 하면서 실제 어떤 그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어떤 미세 조정들을 좀 하게 되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2009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의 어떤 파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좀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런 어떤 통화와 그다음에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어떤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1980년대, 1990년대, 우리 2000년대 넘어와서 이런 통화 공급이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런 기조가 1800년대나 또는 1700년대 또는 1900년대 초에도 이랬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근본위제를 통해서 어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다가 대공황 이후에 지금의 어떤 모습을 좀 띠게 되는데 그때 교훈을 통해서 통화와 그다음에 금리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경기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좀 최근에 정책 당국자들이 좀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현재 모습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은 1980년대 이후에 이때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죠. 자, 통화량을 이렇게 푹 늘려줍니다. 통화량이 는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통화를 갖다가 늘려줬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과열이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를 높이거나 해서 통화량을 다시 이제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때마다 지금 화면에서 세로줄로 약간 회색선이 있는데 이 회색선은 이제 경기가 살짝 불황을 나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지금 잘 보시면은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갖다가 늘려서 실제 어떤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최근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어떤 금리 형태를 보이면서 통화량이 거의 100년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상당히 큰 형태의 어떤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요 시기, 자, 요 시기가 지금 시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치킨 파동이 지나가는 그런 흐름의 이런 미세 조정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주글라 파동인데, 이 주글라 파동 화면 보시면은요, 처음에 제가 그 요약할 때 말씀드렸던 4가지 단계 있다고 그랬죠. 회복기, 그다음에 화랑기 있다고 그랬고, 후퇴기 있다고 그랬고, 침체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주글라 파동이랑 대입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그 재고 자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설비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업종마다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 선진국 약 15년 정도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같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10년 주기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집적 회로에 대한 이 그 어떤 그 집적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 투자할 때 또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때 사이클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모두 이제 주글라 파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이 순환주기 파동에서 하나는 확장 국면이 있고 수축 국면이 있다고 제가 자본주의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확장 국면에서는 그 바닥을 만들 때 회복기를 만들다가 하란기 때 이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러다 수축 국면에 넘어가면은 후퇴를 하고 침체를 하는데, 이 시기가 보통 8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회복을 갖다가 만들 때 치킨파동에서 우리가 보통 그 정책 당국자들이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그랬죠. 금리를 낮추고. 자, 이 시기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서 뭐 공장을 짓고 땅을 사고 그다음에 뭐 기계를 들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죠. 자, 이때는 이렇게 막 그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막 이렇게 그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물건 제품을 갖다가 찍어야 되죠. 찍어서 이제 팔기 직전의 단계고, 이런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이 확장 국면이 나오게 되면은 이 화랑 국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죠. 그 전의 시기와 그 이후에 이제 시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화랑 장세에서 물건은 또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이렇게 그 설비 투자 해놓은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기업은 매출이 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화랑 국면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경쟁 업체들이 생기겠죠. 여기저기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이 뛰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그래도 그 이상의 어떤 공급 과잉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담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몇몇 기업들이 독과점의 형태로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럼 단가를 낮출 것이고 이런 출혈 경쟁을 할 텐데,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게 되면은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재고로 이제 쌓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조금씩 이제 후퇴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침체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주글라 파동인데, 이 주글라 파동이 주식시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기업이 실제 이익을 내는 구간, 다시 말씀드리면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수요가 들어오는 시점에 주식에 이제 그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이제 기업이 설비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했다가 이게 정점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서 나오는 그 시기와 이 주글라 파동을 갖다 봤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하시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트라디에프 파동이라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 학자가 이제 발견한 파동인데, 이 파동은 좀 긴 파동입니다. 바로 50년에서 60년 주기의 어떤 그 파동을 그리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서구에 있는 그 나라들의 이제 대입을 1700년대부터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이클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여기 제가 그림을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 그림들이 좀 복잡하죠? 맨 아래 그림 보시면, 자, 스프링, 썸머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선을 보시면은 이 마우스가, 잠깐만요. 이 마우스 보시면은요. 마우스 이제 제가 그 위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흐름들은, 자, US 스토크 프라이스가 지금 S&P 500이죠. 이 S&P 500 지수가 1800년대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이 있고 여름에 화랑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러다가 겨울 춥잖아요. 겨울에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50년 단위로 지금 나눈 겁니다. 1800년에서 1850년, 1900년, 1950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봄에 이제 새싹이 이제 피고 나서 여름 되면은 아주 이제 활짝 피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면은 곡식 같은 거 막 익어서 이제 딸 때가 되잖아요. 그러다 겨울 되면은 이제 침체기로 넘어가는 거랑 주식시장을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고 그 S&P 500 지수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지금 잘 보시면은 1800년 초반에 그 S&P 500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18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중반까지 이렇게 쭉 여름에서 가을까지 아주 빨갛게 이렇게 익어버리죠. 이런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겨울에 또 빠지고 1800년대 중반 넘어가니까 봄이 지나가고 여름 되니까 다시 또 빨갛게 있다가 가을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겨울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도 보시면 1920년대까지는 옆으로 가는 이제 봄과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장세 때까지 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1921년에서 29년인데 이 가을 장세가 끝나고 나서 겨울이 되면서 주가가 아래로 S&P 500이 확 떨어지죠. 이때가 바로 대공황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요 시기까지를 좀 잘 보면은 콘트라디에프 파동, 자, 50년에서 60년에 어떤 신기술이 나오는 시기다. 그러면 1920년에서 20년 이전에 나왔던 어떤 그 기술 혁신이 뭐가 있느냐? 1909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날리죠. 자, 이때 이후로 뭐가 나요? 응급관 나오고, 응급관이 이제 발전하면서 TV 브라운관 나오고, 라디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또 뭐가 나왔어요? 포드사에서 그 국민차라고 하는 T자 형태의 자동차 나오죠. 이 시기가 바로 1920년대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산업의 어떤 신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신세장에 온다. 그러면서 열풍이 나오게 되죠. 이때 우리가 버블이라고 그랬죠. 이런 버블이 나오면서 그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1800년대 중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도주 파동, 제가 철도주 광풍이 분다고 그랬죠. 산업혁명이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에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아주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럽에 레일이 깔리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철도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도주 파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로 실제로 철도의 어떤 그 부흥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1900년대 초반을 지나가서 196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케네디가 뭐 하죠? 아폴로 11호 달에 쏘아 올리죠. 이게 이제 50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초반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바로 인터넷과 같은 IT 버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2000년대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50년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100년 동안 지배했던 어떤 석유 자원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있죠. 지금 이제 바이오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런 단계가 바로 다음 단계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연글어서 무르익을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 아주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는 아주 과열 열풍이 한번 불었다 그러면은 2000년도, 이제 2010년도, 2020년도까지가 바로 봄에서 여름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30년대 정도 되면은 뜨거운 가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침체기에 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콘트라디에프 파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다우 100년 평균의 어떤 그 차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네모 박스 있죠?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 같은 경우 이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대공황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큰 조정이 1970년대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1차, 2차 세계 석유 파동입니다. 1973년에 한번 일어났고 76년에 그때 한번 두 번째 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IT 버블과 금융위기가 일어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파동의 큰 흐름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데 이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봄에 투자하고 여름과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가을에서 우리가 추수를 걷고 겨울에 또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투자하는 이런 조금은 짧은 사이클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수익률에 있어서도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아주 장기로 내가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투자해서 물려주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연평균의 어떤 이런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흐름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큰 콘트라디에프 파동과 주글라 파동, 치킨 파동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사이클이 짧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글라 파동과 그다음에 키친 파동의 어떤 중간 형태, 이 두 개를 좀 짬뽕해 놓은 파동, 이 파동이 바로 보통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주기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갖다가 잘 알고 계시면은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좀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장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금융장세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유동성을 엄청나게 푼다 그랬죠. 경기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마구마구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막 하죠. 이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IMF 때 이후에 우리나라 IMF 겪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수 살린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카드죠. 그죠? 카드 막 여기저기 이제 카드 막 대학생들한테까지 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강의실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카드 한 장 만들면 5만 원인가 현금까지 주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카드를 막 남발하면서 카드 사태가 일어났는데 결국 카드 사태 이후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내수를 갖다 부응하는데 어떤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공급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갖다가 내는데요. 이때는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리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을 이제 빌린다고 해도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죠. 우리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잖아요.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2009년 3월까지 횡보를 갖다가 보이다가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됐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이 대규모로 이제 풀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메이저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때 이 투자하는 게 기업의 설비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상품 시장이나 또는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주가가 890 얼마까지 빠졌다가 순식간에 한 2년 남짓 만에 2,0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때 처음에 움직임이 어디로 움직여요? 자, 금융주들. 지금은 이제 금융주들 그리스 사태니 뭐니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만 금융주가 올라갔고요. 근데 초기에는 건설주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류나 제약이나 음식료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까지 보면은 제일제당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의류주들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제약주들, 녹십자 제가 예전에 추천드릴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유동성과 그다음에 어떤 금리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아주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실적 장세인데 이 실적 장세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일부는 차화정 기억하시죠? 차화정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때는 이제 보통 금리가 바닥권에 이제 머무르고 있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 이거 대세 상승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막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실적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역금융 장세가 옵니다. 주식 자금에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빼가지고 채권에 들어가고 상품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개별주 장세가 나올 때는 꺾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대세 상승 나오다가 한번 꺾이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 시기가 바로 역금융 장세입니다. 자, 그러다가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서 우리 중화학공업 같은 거 있죠. 조선주나 아니면은 중공업주나 아니면 금융주들 이런 것들 폭락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대세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주가 떠받치라고 막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막 매수하죠. 이때가 이제 역실적 장세인데 요즘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약간 좀 틀린 게
지금 시기를 보시면은 이 금융 장세부터 역실적 장세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 그 2년, 거의 3년이 넘는 시기에 계속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190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유례가 없죠. 왜냐하면은 1800년대 이전에는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가 그 금리 자체가 시장에서 한 나라에서 이렇게 또는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이 금리 차를 이용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무역에서 나타난 거는 한참 이후고요. 중세시대나 그 지금의 어떤 유럽, 그 다음에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이자 안 받죠. 이런 모습들이 그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1900년대 이후의 그 장세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금리가 낮은 이런 그 장기간의 어떤 금리 낮은 상태는 유례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도 실적이 분명히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의 금융 정세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그 역금융 장세의 어떤 그 모습들, 채권으로 혹시 들어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상품 시장, 유가나 골드나 이런 쪽으로도 그 어떤 그 투기 자본들이 들어가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 같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혹시 역금융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2000년 이후에 그 어떤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의 흐름 차트를 갖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상품 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자본이나 투자 자본이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역금융 장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는 금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즘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종목 제가 그 매주 이제 두 종목씩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자, 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쇼핑 종목 찾아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번 주 하면은 그 챕터 1, 2, 3 이제 세 강째 하는 거죠. 세 강째 하는 건데 되게 빠르게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다 그 저장하기가 좀 힘든 그런 그 흐름으로 지금 제가 빨리빨리 스텝을 밟고 있는데 이 스텝이 아마 다음 주 넘어가는 다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상당히 이 스텝이 좀 느리게 이제 아마 갈 겁니다. 지금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시장 변화가 되게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의 그 변동성을 우리가 빨리 좀 쫓아가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좀 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쇼핑의 조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쇼핑 조건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하는 기업 싸게 사라고 말씀드렸죠. 잘하는 기업. 뭐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요즘 SM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던데 자, 잘하는 기업은 내가 잘한다 그러면 싸게 사고 뭐 내가 잘 모르는데 많이 올라간다면 배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랑 신용 없는 정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성장하거나 성장 앞으로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업종에서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 그랬고 분산 투자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두 번의 어떤 시간 동안에 제가 투자했던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쇼핑 목록 카트에 집어넣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파생 그 설명을 드리면서 파생 시장과 이제 선물과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그 코스피 상승의 2배 정도의 어떤 수익을 갖다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파생은 좀 위험하다. 파생은 위험한데 그냥 어떤 파생 효과를 약간이라도 좀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면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2주가 지나는 동안에 약 8.4% 이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설비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그죠? 기업 인수도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자, 얘도 이제 바닥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이제 2.3% 수요가 좀 부진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오늘 조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싸고 그 어떤 그 업종에서 탑픽 기업이죠. 이 기업 그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뭐냐면은 일단 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투자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건전한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파생의 휘둘림에는 조금 비껴나 있는 그 업종 대표주입니다만 조금 비켜나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주글라 파동상에서 나오는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 완료한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런 시즌에는 수요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철강 수요가. 이제 나중에 봄 되고 여름 되면은 철강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보다 쌀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랑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겨울 시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두 종목 모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수요 예측에서 우리가 서로 막 그 업종 간의 어떤 치킨 경쟁도 막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치열한 싸움을 벌였죠. 거기서 살아남은 최고의 기업들, 그 기업들을 싸게 우리가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 둘 다 어때요? 내년에 이제 더 이상 설비 투자할 게 없을 만큼 이제 설비 투자도 어느 정도 다 끝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이 기업들을 봤더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수익률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16.9% 상승이 좀 나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다시 또 올라가면서 9%의 어떤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계속돼서 이런 그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지금 그 수익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그런 그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보시면은 자, 지금 잘 보시면은 키친파동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재고 사이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금리랑 그다음에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화랑기를 기대하는 장세로 얘기하면은 지금이 어떤 장세? 역금융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의 초기에 있는 업종마다 그 기업들이 다 틀립니다. 실적 장세 초기에 있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설비 투자가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 나라에서 공격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면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그 겨울에 어떤 혹독한 그런 실현기를 갖다가 겪는 그런 기업들도 그 업종들도 있죠.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이미 설비 투자 끝내고 막 올라가서 화랑기 끝내고 나서 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 이제 설비 투자를 끝내고 이제 날갯짓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에는 뭐가 있나 이제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진 쪽. 우리 이제 엔진이라 그러면은 전 세계 탑픽 기업이면서 국내에서도 꽉 잡고 있는 1, 2, 3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등 기업이 두산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텍스 엔진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기업인 에스텍스 엔진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석유 자본이 100년 동안 그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 석유 자본이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은 그 대체 에너지 형태로 이제 갈 텐데 대체 에너지 형태 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 하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독도 보면 독도 주변에 하이브리드 가지고 막 그 가스층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바로 가스층.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쪽 자원이 앞으로 좀 많이 쓰일 거다. 이쪽에 그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최고 그 대표 기업이 뭐가 있어요? 그 가스공사 있죠.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 두 기업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에스텍스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텍스 엔진 보시면은요, 설비 투자의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현금 흐름에서 그 투자 활동, 이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비 투자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영업으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투자를 2008년도에는 했어요. 2,400억 벌었는데 4,60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많이 투자를 하죠. 2009년이 됐더니, 이만큼 투자를 하니까, 투자하고 나면 바로 제가 그 돈을 못 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2009년에 역시 예상대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그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393억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설비 투자를 2008년보다는 적게 하지만 그 절반 정도인 2,500억을 설비 투자를 또 합니다. 이때 투자를 하고 2010년, 작년이죠. 작년 역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돈을 못 벌어요. 1,400억 정도 그 현금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때 설비 투자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규모가 점점 감소해서 1,5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일단 대규모로 투자는 어느 정도 다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다 하고 이제 나머지 조금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어보자는 시기인데 드디어 2011년 6월 달 보니까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흑자가 812억 정도 영업 현금을 통한 흑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돼요? 설비 투자 어느 정도 해가지고 물건을 막 찍어내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매출이죠. 매출 늘어나는지 봐야 되고, 매출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제일 먼저 볼 때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나 가파르게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투자는 어느 정도 그 과한 투자가 나왔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느냐, 이걸 보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거기서 이 STX 엔진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죠. STX 그룹이 이제 뭐 하이닉스 인수, 이거는 좀 열애의 어떤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자금 집행에 있어서 좀 여유를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본다라는 거, 이거 하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볼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인데 뭐 생뚱맞게 이제 가스공사냐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근데 가스 기업들 최근에 주가들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기업, 덩치가 가장 큰 바로 한국가스공사인데, 한국가스공사를 좀 보시면은요, 이 기업 같은 경우 2009년도부터 그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조 8천억 정도 손실을 보던 기업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이제 가스 가격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올린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 대규모 적자 나왔을 때 7천억 정도 설비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5천억 벌었는데 1조 3천억을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2010년도 되니까 투자를 더해서 1조 7천억까지 투자를 하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만 1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할 때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앞으로 향후에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매출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향후 수요 예측을 할 때 이거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자, 지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이제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은 향후 어떤 그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최근에 이런 뉴스도 나왔죠. 러시아랑 북한이랑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어떤 파이프라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수요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향후에 매출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익이 더 늘어나는데 있어서 주가가 너무너무 싸다, 이런 그 설비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기업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한번 또 관심을 놓고 편입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있는 종목보다 첫 번째 이제 하이닉스랑 그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업보다는 그 어떤 사이클이죠. 이 업황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텀이 좀 긴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이니까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하실 때 조금 어떤 그 텀을 갖다 좀 길게 보시는 어떤 그런 투자의 홍보를 좀 가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처음에 파생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전체 어떤 메이저 자본들이 이 파생 시장의 어떤 그 약점을 통해 가지고 파생 시장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단순히 한 가지의 어떤 면만 보지 말고 그 외의 이면들, 파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안 하더라도 이쪽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 파생 시장의 그 어떤 투자는 투기 자본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 현물 시장에서도 투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 투기 자본이나 또는 투자 자본들이 이게 있다. 여기 이 두 가지의 어떤 구분을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떤 경기 순환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보는 큰 흐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맥은 짚었다라고 제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세부적으로 실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재무 내용이나 실제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세밀하게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전략을 갖는 그런 시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그 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비선형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주나 아니면 이런 커다란 어떤 거시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의 또 움직임을 또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시세계를 예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법칙들이 있듯이 주식시장도 똑같은 형태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움직여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세부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 맥을 좀 짚어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어떤 것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일반론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